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일단 그 2주차에 걸쳐서 제가 예시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예시를 많이 올려놨는데 그게 세 개의 도시를 그 설명하는, 네, 이제 교수님의 영상입니다. 어, 사실 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 조회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조회수도 되게 중요하고 뭐 재밌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동영상,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50분 정도의 영상 안에 역사와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까지 나와 있는, 그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세계 도시 소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모두 소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또는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것들,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리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리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 브랜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말 과제를 사실 이번에 저는 온라인으로 치고 싶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치고 싶었는데 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 뭔가 써서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듯이 이 우리나라에 대한 컨셉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스토리 이런 것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자산, 도시 자산, 문화 자산, 자연 자산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부산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25분, 25분씩, 예를 들어서 도시를 두 개 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산을 정해도 좋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시, 제주, 아니면 서울, 제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찍고 해외 세계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는 굳이 아니지만 한글로 어떤 포인트로 우리 부산이나 제주나 서울이나 우리 도시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25분씩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으신 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그걸,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면서 뭐 연습장에 끄적여도 좋고, 부산은 이렇게 로고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심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산은 영도에 있는 고구마가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으니 이 고구마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뭐 이렇게 내어놓겠다, 아니면 이 도시 브랜드로 이렇게 하겠다. 어쨌든 결론은 여러 가지 소개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도시 브랜드를 뭐 시행하겠다, 이런 심볼을 만들었다,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듯이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한다, 그런 스토리처럼 여러 가지 세계에 있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에 있는 스토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다 보고 나서 우리나라 스토리를 검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자연자산도 있을 것이고, 문화자산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결론은 이렇게 해서 나는 부산에 있는 도시 브랜드는 이렇게 하고 이걸 어디에 뿌리고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뭐 자유 형식입니다.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많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스케치북 옆에 놔두고 그린 걸 가지고 난 심볼 이렇게 해서 부산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줌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화상
관련한 영상을 잘 활용하시는 분은 자막을 또 넣으셔도 좋고, 여러분들 뭐 기술의 툴에 너무 상관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잘 만들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세 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도시 마케터인데 영상 하나를 어떻게 유튜브에 게재할지 모른다 라는 것과,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어떤 영상을 찍고 25분, 30분 동안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PT 연습이나 앞으로 도시 소개를 할 때 있는 그런 사전 연습을 해본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후에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안서를 낼 때, 아니면 자소서를 낼 때, 이력서를 낼 때 말이죠. 이런 영상을 좀 첨부해서 도시 마케팅 일을 관련하고 싶으면 이런 영상을 제출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찍길 바래요. 우리나라 어떤 도시든 상관없어요. 부산을 해도 좋고, 제주도 해도 좋고, 안동도 좋고, 뭐 창원도 좋고, 울산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해외에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자나 제출 일자나 이런 것들은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잘 보고 하시길 바래요. 참고로 영상 부분도 잘 보시고 그렇게 하길 바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영상은 모두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장소 브랜드, 이때까지 장소 마케팅, 도시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뤄갔다면 큰 걸 종합해 볼 수 있겠죠. 잘 만든 도시 브랜드가 한 국가를 먹여 살린다. 한 도시의 고용, 무역, 여러 가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것 외에 기타 이미지를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총합적으로 좀 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도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how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은 뭐죠? 이런 도시와 관계된 뭐 관광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 있고, 정부일 수 있고, 이걸 마케팅하는 DMO,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르가나이저, 아니면 CVB, 컨벤션 뷰로, 이런 DMO일 수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해외 외래 관광객들일 수도 있고, 그냥 관광객일 수도 있고,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포함된 겁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협치를 이루고, 그 협치를 통해서 정부와의 정책 변화, 그리고 SOC 같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이런 펀딩 관련한 재원을 만들고, 또 도시 계획을 미리 짜여진 도시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 계획에 이런 마케팅 관련한 도시 브랜드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또 연계 협력을 통해 도출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는 시민 중심에서 먼저 우리 자체적인 내국인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 내국인이 먼저 사용을 하고 그게 붐이 돼서 내 로컬들이 좋아하는 게 돼야 되고, 로컬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문화가 되면 해외에 있는 외래 관광객들 또한 이것들을 이용하고 즐기는 어떤 한 문화가 된다 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 마케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 장소 마케팅, 도시 마케팅의 가장 기본인 장소 마케팅, 그리고 장소 마케팅에 있는 핵심은 뭐라 그랬죠? 그쵸? 기업처럼 한 제품에 있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장소 마케팅은 마치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 때문에 상품화할 수 없다. 상품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층이나 아니면 타겟층을 분석해내기 어렵죠. 한 특정한 타겟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죠.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공통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됐을 때는
그 장소 마케팅, 그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랜드마크는 뭐 에펠탑이나 뭐 관문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브랜딩하냐, 어떻게 브랜딩을 통해서 진짜 장소 마케팅을 제대로 해서 랜드마크로 만드냐가 거의 마지막인데, 일단 사실은 이게 도시 마케팅 자체가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좀 형식 없이 얘기를 하자면, 일단 도시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요. 다시 도시가 세계에서 먹힐 만한 포인트를 사실 잡아내는 거죠. 이때까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심볼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또 방송에서 노출하고 또 브로셔를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 나가서 뿌리고, 뭐 브로셔 나서 뿌리고, 그리고 이런 영상 자료를 가지고 해외에서 계속 제안서를 통해서 어떤 발표를 하고, 그리고 광고를 실어서 해외금 오게끔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마케팅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마케팅의 의미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공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나라에 있는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 장소를 대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자, 우리나라 하면 세계인이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세계인들한테 떠올렸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아직은 조금 많이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브랜딩을 해서 꺼내 놓을 수 있는 어떤 뭐 총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획일화해서 진짜 브랜드 마케터나 도시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좀 탈피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브랜딩 할까라고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제가 예전에 올려져 드렸던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것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튜브 그거 아니야, 뭐 BJ 방송 그거 아니야, 아니요, 다 통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연예인들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한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어떤 만든 매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는 뭔가 짜여진 틀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확산력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직도 불변의 법칙은 있어요.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역시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현대와 어떻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로 나올 것인가. 그 컨텐츠가 훌륭하면요, 사실 확산 속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컨텐츠가 그만큼 강력해야 되는데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소 브랜딩입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장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해서 제대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 포장을 통해서 상품화해야 되고, 상품화한 걸 통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는 알겠죠. 브랜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라고 치면 부산 안에서도 용도 하면 용도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용도에 있는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이 바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명하는 거. 이미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브랜딩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재미있게, 그리고 신선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 세계인들이나 우리 로컬들한테 와 저거 가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을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장소 브랜딩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장소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토대로 여러분들이 사실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를 한다. 부여를 도시를 어떤 예제를 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하겠다. 부여는 958년에 뭐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은 뭐 인구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꺼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냐?
부여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두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민하고 이런 캠페인을 열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세계에 노출하겠다. 어디에 노출할 거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소 브랜딩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자, 장소 마케팅과 장소 브랜딩. 장소 브랜딩은 뭐냐면요. 그 개념은 장소와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속성이 전부 포괄된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또 경쟁 장소에 비해서 보다 단단한 포지셔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말로 듣거나 아니면 뭐 귀로 듣거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걸어서 거기를 느끼는, 장소에 가서 그걸 체험하고 느끼는 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장소 브랜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체험 활동인 거예요. 이런 체험 활동이나 장소 브랜딩을 제대로 하면 경쟁 장소보다 훨씬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하기가 훨씬 쉽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속성을 좀 선정하고 속성과 교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들의 인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장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꺼내놓고 그게 사람들하고 어떤 인식인지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경주에 가서 있는 전통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4차 산업 로봇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좀 엇갈리잖아요. 그죠? 뭔가 맞지 않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잘 된다 그러면 시골에 그걸 가서 똑같이 꺼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합당하진 않아요. 비효율적인 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속성을 빨리 선정하고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조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상품의 서비스를 보다 다른 장소와 구별하기 위해서 명칭이나 용어나 상징이나 디자인이나 또 이런 결합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장소 브랜딩은 타 도시와 구별될 수 있거나 차별될 수 있는 정확한 명칭, 그리고 매력적인 요소, 그리고 개성들을 좀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부산이 서울과 다른, 그리고 넘어서 세계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면 이게 도시들을 사진을 쫙 다 보여줬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또 역시나 이런 장소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이나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여서 장소의 상품을 판매 촉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장소 브랜딩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그러면 장소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게 됐을 때, 첫 번째, 먼저 장소 브랜딩은 세 가지의 명명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리적 명명법이에요. 지리적 명명법. 먼저 지리적 위치나 입지를 따라 이름을 짓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간혹 상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절곶, 햇빵이 있겠죠. 이제 간절곶의 명칭을 따서 햇빵이란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많죠? 해외에서는 여러분들 스파클링 와인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죠? 샴페인이 떠오르죠. 샴페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라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샴페인이란 지명이 따로 있어요. 그 샴페인의 지명을 따서 이런 스파클링 와인을 만든 게 바로 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어떤 지리적인 걸 따서 상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장소 브랜딩에서 그 지리적 명명법을 따라서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브랜딩이라고 해서 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상품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장소와 같이 버무려서 브랜딩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장소도 넣는 게 있고, 장소와 상품의 이미지를 버무려서 넣는 거에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미지가 스위스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좀 센티멘탈하고 스위스 은행 하면 명과 견고하고 신뢰가 지켜지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스위스 와치라고 명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런 와치랑 스위스가 같이 브랜딩 되면서
와치에 있는 어떤 격도 높여주고 스위스라는 이미지에 대한 격도 같이 높이는 이런 공동 브랜딩이 있죠. 또 한 거는 뭐가 있냐면 피쉬앤칩스라고 있어요. 피쉬앤칩 뭔지 알죠? 그쵸?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칩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피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쉬앤칩이라고 해서 그 동시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피쉬앤칩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내세워서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공동 브랜드. 세 번째는 장소 경영이 있습니다. 먼저 장소 브랜딩을 장소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장소 브랜딩을 이름을 잘 짓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름에 지명에 있는 상품을 붙이거나 아니면 장소 브랜딩 자체를 아예 사업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어, 장소 마케팅에서 장소 브랜딩하고 우리의 연구 쪽에서는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장소 마케팅과 장소 브랜딩의 목표 집단은 누구냐? 아까 전에도 초대에 설명을 했듯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방문객일 수도 있고 거주자와 근로자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와 산업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소 마케팅과 브랜드의 목표 집단은 이 모든 게 돼야 된다. 또 어떤 도시는 관광객 위주로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도시는 거주자와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어떤 도시는 비즈니스와 산업체 위주로 되어야 된다. 라고 특정 지은 도시들이 있어요. 특히 관광으로 완전 먹고 사는 그런 쪽은 사실 방문객 위주로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도시 인구가 이미 사는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근로자 위주로 도시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는 게 맞아요. 또 반대로 우리 부산은 어디가 있죠? 비즈니스와 산업체,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은근히 센텀시티에 산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산업체와 비즈니스와 산업체로 어떤 브랜딩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집단 관련 연구에서는 우리가 가장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거는 과연 도시에 따라서 도시 성격에 따라서 어디에 정서 브랜딩 목표 집단을 줄 것인가,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장소 마케팅 모델의 유형 및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장소 마케팅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목표로 이런 장소 브랜딩을 하느냐 보게 되면 먼저 통합 모델이라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가 있어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소속감, 자긍심을 좀 확립시켜줘서 지역 주민의 정서 안정을 도모해서 그런 안정된 기반으로 손님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친절하고 아니면 기업체가 거기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좀 더 수용적이고 이런 통합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 판척 모델은 뭐냐면 장소를 말 그대로 파는 거예요. 판매 촉진을 하는 거지. 문화 홍보 등 일련의 장소 마케팅 기법을 그냥 도시를 판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시를 말 그대로 도시를 잘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잘 파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무역을 증전시키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 유치를 끌어오는 이런 장소 판촉 모델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뭐냐면 문화 산업화 모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cultural industry라고 하는 모델인데 문화 역사적 마케팅 방법을 좀 통해서 문화를 산업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좀 잘 된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죠. 이런 전통이나 역사를 이용해서 잘 만든 도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이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문화나 역사나 그렇게 길진 않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 문화를 잘 버무려서 이런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산업을 산업화하는 산업화를 좀 더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능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외면받았던 자개가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자개 조개 껍질 있죠. 그런 것 통해서 아트로 풀어내는 옛날에 있던 어떤 북박이장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던 그런 자개가 있었는데 그 자개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상품화를 제안했던 모 예술가 씨는 우리나라에서 뭐 장인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품화 모델을 제안을 했음에도
실패를 했거든요. 다 제안을 거절당했는데 얼마 전 세계에서 거의 일본 시계 중에서는 가장 고가로 팔렸던 5억 정도 하는 5억 정도 하는 시계에 바로 들어가는 성분이랑 모델을 앞에 있는 기판 있죠, 시계 기판. 이런 기판 끝에 자개로 장식해서 굉장히 멋있는 시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일본 고유의 마치 전통 문화처럼 나왔는데 그게 바로 한국 분이 디자인을 하시고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모두 자개를 거기에 만들어서 시계에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서는 극찬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외면받던 이런 약간 문화가 외면받다기보다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솔티 홀대받던 그 문화에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장인으로 또 인정해주고 그걸 좀 통해서 세계의 그런 명품 시계를 꺼내놨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호평을 받고 실제로 시계가 5억 몇천짜리가 단숨에 이제 주문 제작 형식으로 다 팔렸다는 거. 그런 것만 봐도 문화 산업화 모델에서 일본의 강점을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온천이나 그리고 전통 가옥들 그리고 차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전통을 속성을 잘 꺼내놔서 그걸 좀 더 문화 산업화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